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초강력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2달 만에 관계부처들이 총출동해서 내놓은 첫 관련 대책입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는 피해 당사자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포폰과 연관이 있는 이동통신사 등록 취소가 추진되고 은행들도 이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통사 등록 취소와 금융기관 배상 책임 법제와 같이 논란 소지가 있는 내용까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건 그만큼 민생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이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7세 김모 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나흘간 모두 15억 7천만 원을 송금하던 중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은행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본인 요청에 비대면 인증만으로 계좌 정지를 풀어줬습니다. 전화 내용 들어보면 어머니가 사실 은행원한테 건달님 그러잖아요. 은행이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김 씨 가족은 이 과정에 은행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제도는 제3자가 무단 이체를 한 경우만 은행이 보상하고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송금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정부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민간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당국이 업권과 긴밀하게 논의 중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배상 책임만 늘릴 게 아니라 은행과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선제 예방할 권한부터 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은행원이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금융거래나 상황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행들은 은행과 직원 입장에선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 중인 만큼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를 주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우리 사회 해킹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해킹으로 가입자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은 1,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는 해도 당초에 예상된 3천억 원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제재 수준에 대해서 SK텔레콤은 소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앞서 나온 방통위 결정을 SK텔레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위가 SKT에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과징금이 3천억 원대 중반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우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법인 고객 매출 등이 빠지며 모수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의 이용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과징금 일부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과징금은 단일 사업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300만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굉장히 중대하고, 다른 한편 그 회사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다.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이제 그 매우 중대함,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심 1,000억 원대 안쪽의 과징금을 기대했던 SKT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의결서를 면밀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SKT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T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해지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예상보다 커진 데다가 조정 결정을 받는다 해서 과징금 경감을 꾀해볼 실익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SKT는 이에 대해 아직 기한이 남았고 면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을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포함한 2차 추경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세 등을 감안해서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인하 여부는 627 규제 효과를 좀 더 지켜본 뒤에 10월쯤 결정할 전망입니다. 오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 2회 연속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은행 대출이 3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등 꿈틀거리는 집값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되었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안정화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정책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결정하였습니다. 7월엔 만장일치 유지 결정이었다면 이번엔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올렸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자동차 수출 흐름도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2차 추경과 경제 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수출 측면에서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습니다. 내수 개선이 계속되겠지만 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계심이 반영됐습니다. 한은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속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금리 유지로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로 유지되면서 달러원 환율 변동성도 우선 방어했습니다. 다만 미 연준도 오는 9월 금리를 내릴 거란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한은 금통위도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하늘이 지켜보기로 한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3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다만 직전주와 비교해서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등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집값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지수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8% 오르면서 지난주 0.09%보다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주춤한 영향입니다. 서초구는 이번 주 0.13%, 송파구가 0.2% 오르면서 강남 3구 모두 상승폭이 작아졌습니다. 다만 강북에선 마포구가 0.08%, 성동구가 0.19% 오르면서 상승폭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도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모습입니다. 한은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지수는 11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숫자가 100을 넘기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제라는 이 수요 억제책은 점점 한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공급책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 전망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 불안감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릴리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7년 연속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 가구 수는 4만 3천 가구 늘었는데 공급 수는 3만 9천 가구에 그쳤습니다. 또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3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규제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는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등이 담길 예정인데요. 대책의 실효성이 공급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인 만큼 신뢰성 있는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장 불안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에 예고됐던 대로 대출 규제는 오늘부터 더 강화됐습니다. 전세 대출의 보증 요건이 더 강화되면서 집값 대비 대출액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빌라 전세 세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주택금융공사도 전세 보증 심사를 더 강화한다고요?
네, 보증을 거절하는 공시가격 대비 비율을 낮춘 건데요. 주금공은 오늘부터 은행재원 일반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보증을 심사할 때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126%는 공시가격 140%에 담보 인정 비율인 LTV 90%를 곱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공시가격 5억 원인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 10명이 살고 있다고 해보면요.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5억 원의 126%인 6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주금공으로 보증 수요가 몰렸는데 이제 주금공까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전망입니다. 사전에 예고는 됐다고 하지만 당장 전세 세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군요. 네, 일단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세입자는 입주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보증에 또 무주택 청년들까지 대상이 되다 보니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임차인들의 전세 대출이 막히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신규 유입이 끊길 수 있고요. 방을 빼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전세 사기와 무리한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막상 다가구, 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방금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됩니다. 2해 연속 동결됐지만 3년 만에 오르는 건데 직장인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16만 원대로 2천 원가량 늘어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건보료 부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48% 인상한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필요한 지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6만 700원으로 2,200원가량 늘어나는데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평균 약 9만 200원으로 1,300원 정도 오릅니다. 국민들 반발이 큰데 3년 연속 동결은 어려웠던 겁니까? 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상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르면 올해부터 연간 건보 지출 규모가 건보료 수입액을 넘어서며 재정 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대로 갈 경우 그간 쌓아둔 준비금도 이르면 오는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의정 대란 때문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약 3조 원이 빠져나갔고 앞으로 의료개혁 관련 지출을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내년 보험료율 동결 또 혹은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셈인데요. 거의 매년 인상되어 온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지난해와 올해분을 포함해 지난 2000년 이후 단 4번에 불과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렇게 월급만 빼고 다 오르면서 이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이 소비자들은 그래서 갈수록 더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회복됐지만 올 2분기에 실질 소비 지출은 감소폭이 4년 반 만에 가장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영 기자, 가계 실질 소비 지출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83만 6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습니다. 기타 상품과 서비스, 음식, 숙박 등에서 지출이 늘었지만 교통, 운송,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의류, 신발 등에선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은 1.2% 감소했는데요.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제 소비량은 줄었다는 뜻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지며 소비 부진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감소폭도 팬데믹 당시인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천 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1년 전과 대동소이했습니다. 실질 소득 자체가 늘지 않았는데 그럼 소득 수준별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가구 소비 지출을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에서 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소득 하위 20% 이하인 1분위 가구는 교육, 오락, 문화 등 분야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소비 지출이 4.1% 증가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는 소비 지출이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고소득 가구 중심으로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는 건데요. 기타 상품 서비스와 보건 분야 지출은 증가했지만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등에선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편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평균 소비 성향은 70.5%로 0.5%포인트 하락하며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흑가액은 3.3% 늘어난 118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세금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윤영 기자, 내년 지방세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요? 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 물류, 관광단지는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의 경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 감소 지역 40%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감면율이 지역 구분 없이 25%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감면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 관광 펜션업 등도 포함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 빈집이 많은데 이 빈집 정비를 해도 세금을 줄여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50%를 신설하고 철거 후 3년 내에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 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003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가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자동차 관세를 비롯해서 핵심 현안들은 여전히 후속 협상 테이블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오늘 새벽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뉴노멀 협상이라면서 협상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공동 합의문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강훈식 실장 오늘 오후 간담회에서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복귀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미국과의 통상 안보 등에서의 협상에 대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합의문이 없었던 만큼 구체적인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우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500억 달러 직접 투자하는 데 합의했지만 언제 어떻게 세부적으로 해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은 과거 자유무역협정 FTA는 모든 통상 문제를 마지막 딜 대 딜로 결정하고 조약으로 유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주장을 하면 대응해야 하는 이슈가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특별한 논의 없이 달라져야 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통상합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에 부과한 25% 이 품목별 관세 인하 시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앞서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 당시 합의했던 자동차 15% 또 일부 품목 최애국 대우 관세율 명문화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화하는 논의는 형식이나 시기가 정해진 거 없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원전, 의약품 등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도 세부 논의가 필요한 만큼 또 과거 FTA 방식 같은 협약으로는 매듭 짓기 어려워졌다는 입장입니다. 강 실장은 당장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있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전략적으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주 우형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기존의 안미 경중 노선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 역시 중국산 덤핑을 막을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중국 제재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철강 제품 저가 공세를 막을 방안을 내놨죠. 네,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열연 후판 제품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우선 중국 9개 수출 기업이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한 것에 대해 승인해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무역위원회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안도 함께 올렸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는 향후 5년간 34.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열연 후판 제품의 27.91%에서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피해 구제 수준이 34.1%로 산출됐고 이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도 34.1%로 책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팀은 덤핑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저가 덤핑 물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산 덤핑으로 우리 업계가 고전하는 상황을 막고자 칼을 빼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예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업 등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업종에 깜깜이 계약 관행이 개선됩니다.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결혼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과 환불 기준, 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촬영, 또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대한 기자. 그동안 예비 신혼부부들이 패키지 계약을 맺은 뒤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때문에 시달렸는데 이게 좀 개선되는 건가요? 네, 업체 홈페이지와 소비자와의 계약서 표지에 일단 가격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우선 예식장의 경우 식비와 대관료 등 기본 가격을 비롯해 태백이나 사진 촬영비 등의 가격을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스드메도 기본 가격 외에도 사진 선택 비용, 드레스 도우미 비용, 메이크업 출장비 등 구체적인 선택 품목의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격 정보를 누락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임직원이 정보를 고의로 빠뜨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이후로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도 가격도 공개해야 된다고요? 네, 그동안 헬스장과 달리 요가와 필라테스는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보통 헬스장처럼 수개월의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도 해지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두 업종도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을 고객 신청서와 광고에 표시하도록 개정됩니다. 또한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의 경우 갑작스럽게 휴업하거나 폐업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구체적인 가입 내용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찬진 신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과 취임 이후 첫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20개 국내 은행의 은행장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바로 지금이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때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채나리 기자. 네, 채나리입니다. 신인 금감원장, 은행권에 내놓은 첫 메시지 어떤 거였나요?
네, 우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책무 구조도 운영과 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DLS 불안전 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직원들의 횡령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내부 통제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이자 장사 중심의 손쉬운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 정부 기조도 재차 강조하며 동반자적인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은행만의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가계부채는 더 조이는 건가요? 관리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주문했습니까? 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를 우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 최대 변수로 보고 DSR 규제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더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지속적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피해 차주 만기 연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금감원장 주문대로 이 금융회사가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를 내놓으면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이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고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혁신 금융 서비스고 금융사들의 단순 업무 개선형 서비스에도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혁신 금융이라고 지정을 해주면서 관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신한금융, 한국투자증권 등은 외부 클라우드를 내부망에 적용해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여기에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금융사 내부망에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사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하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줬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시스템 개발 등 비용은 절감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결위는 금융위가 단순 업무 개선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며 관련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256건의 서비스 중 과반인 131건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분야 서비스인데 이 중 91건이 앞선 사례처럼 인공지능이 일부 포함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내부 업무망에 단순 활용하는 건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혁신금융에 지난해 예산 123억 3천만 원 중 122억 5,200만 원을 썼습니다. 내부에서 AI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썼다라면은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받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썼다라고 해서 혁신 금융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지원 혁신 금융이 돼야 돼요. 이외에도 연계투자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처럼 다수의 금융사가 운영하는 유사한 금융 서비스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는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